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받았던 8개 나라 모두에 대해서 더 이상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저녁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스크린 결함 논란에 휩싸인 갤럭시 폴드의 중국 언론 브리핑 행사를 취소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된 미국 출시도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결함이 발생한 제품을 받아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치소 현장 조사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면담 내용과 의무 기록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혐의로 어제 공항에서 체포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액상대마를 피운 사실 등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남양유 외소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를 조금 전 비공개 소환해서 3번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황 씨와의 대질 조사도 이번 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과 대전, 전주 등이 28도를 기록하는 등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 이후 전국은 더 경색된 모습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잠시 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전국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 주말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놓고 지금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막말 대잔치, 망국적 색깔론과 같은 용어까지 동원하며 강한 어조로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발언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가 도를 넘었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그런 말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자유민주주의의 함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자신의 집회 발언 역시 잘못한 것을 고쳐달라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러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워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정책의 실정의 참상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국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이의 정례 회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또 오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논의를 벌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4시 회동을 합니다. 핵심 주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여부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만큼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공수처 법안의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면 공수처 법안과 연동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여당 내에서도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법안 수정 방향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 향후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감행한다면 4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전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의사 출신 검사 등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약 혐의로 입건돼 어제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현대가 3세 정모 씨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 씨 어제 체포가 됐는데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가 3세 29살 정모 씨는 업무차 지난 2월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가 어제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달 가까이 귀국하지 않아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정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체포 당일인 어제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된 마약 알선책 27살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정 씨가 대마 구매를 타진한 메시지가 나온 만큼 마약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 씨는 알선책 이 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뒤 함께 피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인한 정 씨의 대마 구매 횟수는 이보다 많은 7차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대마 흡입 횟수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재벌가 또는 유명인들이 함께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정 씨가 지난해 SK그룹 3세 30살 최모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알선책 이 씨가 정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울 때 또래 여성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추가로 확인된 재벌가 자제 등 유명인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문의 여성과 관련해 정 씨는 자신의 지인일 뿐 대마를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국과수로 보내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번째 출석입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옛 연인 황하나 씨와 이번 주에 대질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원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박유천 씨에 대한 조사는 시작됐습니까? 네, 박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출석했습니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옛 연인 황하나 씨가 시켜서 입금한 게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2차례 조사에 이어 오늘이 3번째인데요. 앞서 박 씨가 피로를 호소해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탓에 오늘 또 조사를 이어가게 된 겁니다. 영장 집행을 통한 강제 조사가 아닌 자진 출석으로 이뤄진 조사이다 보니 박 씨의 상태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박 씨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죠? 네, 박 씨는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옛 연인 황하나 씨가 공범으로 박 씨를 지목한 건데요. 올해 초 필로폰 수십만 원어치를 산 뒤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시점에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가져간 뒤 황 씨를 만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마약 구매 정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지난 2차례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박 씨는 황 씨 부탁으로 돈을 보내고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늘 박 씨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이번 주에 2사람을 대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박 씨와 황 씨를 직접 대면시킨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박 씨 측은 황 씨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온 만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박 씨의 모발과 채모 등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것인데 계절이 벌써 여름으로 건너뛰는 걸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아직 4월입니다. 벌써 덥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기온만 본다면 계절은 봄이 아닌 여름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전주 역시 28도, 공주는 2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평년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높아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강릉 18도, 동해 16도로 서쪽 지역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서의 기온차가 큰 것은 팬 현상 때문인데요.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쪽 지역은 여름 더위가, 동쪽 지역은 초봄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늘 하루만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사라지겠고요. 이후에는 예년의 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삼성전자가 결함 논란이 일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중국 기자단 출시 행사를 취소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된 미국 시장 출시의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홍콩과 모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국 언론 대상 갤럭시 폴드 브리핑을 연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행사 연기와 관련해 공식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의 언론 대상 체험 행사에서 결함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폴드 결함 논란에 이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자 이번 주로 예정된 미국 시장 출시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결함이 발생한 제품을 받아 본사에서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한국 출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서 5월 2일자로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기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재 이란산 원유나 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미국 시간 22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기는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불법 행동을 끝내기 위한 최대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가 일제히 급등해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 현재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5% 오른 배럴당 65.3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의 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1.97% 상승한 배럴당 73.39달러에 형성됐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도로에서 시속 180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난폭 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3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강변북로 일산 방향의 가양대로 아래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속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활절이었던 어제 스리랑카에서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성당과 호텔 등 8곳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서 최소 200여 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활절 내내 스리랑카에는 폭탄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5성급 호텔은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전에는 수도 콜롬보의 특급 호텔 3곳과 성 안토니 성당에 이어 인근 네곤보의 성 세바스찬 성당, 그리고 동부 지역 교회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도 콜롬보 남부 데히왈라의 한 호텔과 북부 외곽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적어도 수십 명의 외국인이 포함됐습니다. 부활절과 휴일을 맞아 인파가 모인 곳을 겨냥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අපි පිටිපස්සේ දුවගෙන කොහොමරි ළමයි ආරක්ෂා කරගෙන ආවා. මේ විලා බලනකොට මගේ බෑනයි පුතයි බිම වැටිලා ඉන්නවා අප්පා.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과 교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7명의 폭탄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3명도 숨졌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මේ සිදුවීම රටෙත් ඒ වගේම රටේ ආර්ථිකයත් අස්ථාවර කිරීමේ බරපතල තත්ත්වයක් ලෙස මා දකිනවා. විශේෂයෙන් ආගමික සිද්ධස්ථාන හා ප්‍රධාන හෝටල් කිහිපයක්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집전한 뒤 스리랑카 참사를 잔인한 폭력이라고 언급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남북 정상이 금단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서 두 손을 맞잡은 지 1년이 돼갑니다.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국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네. 27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 화면상의 감동을 느낀 지가 벌써 1년이 되는 건데, 자,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측과의 관계가 1년 전과 같지 않아서요. 이 그렇죠. 공동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공동 행사가 개최됐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바람이고, 바람이죠. 예. 2018년도 당시 작년 1월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때 정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아주 굉장히 그렇죠. 돌아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포 분위기가 있었어요. 전쟁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 지금 뭐 그 각종 언론에서 네. 지금 미국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하튼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극적으로 반전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비핵화, 그러니까 투출액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없어진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것을 예.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비핵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좀 나름대로 예. 그 정확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네. 여하튼 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크게 남북 관계 전면적 획기적인 이러한 발전이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는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참 빠르게 1년이 지나갔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냐면 핵 없는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예. 부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예,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뭐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의 상황과 돌이켜 봤을 때는 핵 위협이 없어진 것은 또 맞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 이게 CNN은 먼저 보도를 했고요. 청와대가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중재 역할이 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예. 남북 정상회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뭐 그런 보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청와대는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그럼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만 일단 CNN은 현재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난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북한이 이야기했던 스몰 딜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굿 이너프 딜이라는 예.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뭔가 하나는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 한 단계 예. 더 그러니까 빅딜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스몰딜과 빅딜 사이에 중간에 뭔가를 타협할 수 있는 예. 그런 안을 하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그 제2차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지금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남한 쪽에서 남한 정부에 대한 좀 섭섭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9월달에 9.19 평양 선언을 통해서 이 사실 남북 간의 그 도로나 철도 연결 이런 작업들이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 좀 더 당사자의 모습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남쪽 정부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뭔가 좀 북한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예를 들면 강경 참모인 폼페이오나 볼턴 같은 경우를 지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방식의 회담에 대해서 유용성은 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지금 내일로 지금 발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24일, 25일 지금 북러 정상회담 여기에 지금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아마 4.27 판문점 1주년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발언입니다. 이 여야 반응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제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럽에 가서도 동남아에 가서도 남미에 가서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고 우리 당 차원의 외교적 역할들을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라도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갈 예정입니다. 이 정부가 못하는 국익 관련 외교를 이제는 우리라도 나서야 할 때 아닌가. 직접 미국도 가서 챙기겠다. 이 발언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홍준표 전 대표의 2년 전 발언하고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이제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입장을 이제 표명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우리 그 언어학자죠. 조지 레이코프라는 그 학자가 쓴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 정의를 내리면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사고의 틀을 먼저 규정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정부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뭐 무능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가야지만이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여당은 저건 또 색깔론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이제 프레임 전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피곤한 거는 국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국은 초당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전통과 나름대로의 국민들이 그래 다른 거는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간 목소리를 내라는 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반쪽으로 갈라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참 답답하고 민생은 사라지고 정부가 또는 여당, 야당 모두에게 불신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이게 정치가 복원돼야 되고 더 이상 이 달콤한 이 프레임의 전략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적어도 외교만큼에서는 좀 여야가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당은 연일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 주말 장애 집회 자체 추산으로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김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프레임 속에서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엔 당대표의 직접 발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구시대적인 색깔론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광화문에 정말 처음 나왔는데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북한하고 적폐청산만 모르는 아는 북적 정권이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입문해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김정은 대변인 발언. 원래는 네. 이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때문에 장외 집회 열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구호를 보면 색깔론 관련한 구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사실 지금 네. 가장 도마 위에 오른 네. 이 발언인데 사실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안에서 그렇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네. 인용을 한 발언만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수위를 좀 높여서 당대표가 이번에 또 네.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저는 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보수 재결집이죠. 앞서 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이 교착 국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실 지난해 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계속적으로 대북 퍼주기를 위한 뭔가의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갖고 공격을 할 경우에는 보수 재결집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당이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그 단어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근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 정치적 근기를 건드리면 당연히 청와대나 여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제하고 오늘 지금 여권의 반발도 세고 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모르지 그렇다고 않습니까?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자신이 이야기하는 웰빙 정당에서 강한 선명 야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예.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지금 황 대표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이 보수의 유일한 사람은 나다는 그러니까 네.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정치적 포석이 있는데 문제는 예. 이 지금 한교안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뭘까요? 그거는 전면적인 반대 아니면 정권 타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국회에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민생 현안, 예. 개혁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걸 도외시하고 가면 장애투쟁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갖고 온다. 이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이미지 자체가 예. 이렇게 당리당략 때문에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 또 하나는 또 수구 꼴통의 이미지를 갖고 갔을 때 과연 이것이 총선과 대선에 도움이 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바로 김용준 네네.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외투쟁에서 이렇게 강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집토끼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분석이 뭐 많은데 총선 전략으로는 어떻습니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일단은 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집도끼를 향해서 확실하게 조금 전에 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집도끼를 잡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 이제 중도 세력으로 선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집도끼 강화 전략으로 가면은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YTN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 이렇게 서로 집도끼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대 정당의 정당 지지율은 올라가요. 예. 그런데 소수 정당들은 대폭적으로 빠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것도 단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올해 11월까지가 제가 볼 때는 네. 총선 1단계라고 보고요. 네. 11월서부터 공천이 있는 저걸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게 YTN 지금 리얼미터 보시면은 여론조사입니다. 저렇게 오늘, 나타납니다. 그 지금 정의당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좀 빠져 있고요. 네. 지금 뭐 바른미래당은
지금 4.7%면 아직 굉장히 낮은. 최저치입니다. 예, 그리고 예. 민평당 같은 경우는 지금 1.9%니까 예. 저거는 양당 정당 체제로 바뀌어가는 부분인데 오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진보 30대 그리고 네. 경기 인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보수라든지 60대라든지 이런 영남에서는 또 반대가 높아지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정치적인 투쟁을 하다 보니까 장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결집하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장애 투쟁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 지지율까지는 보여드리고 있는데 5주째 보합 정도의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거대 양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각기 강한 목소리를 내서 양측 다 결집을 하고 있다. 1년 남은 총선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 임명 강행 그리고 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장애 투쟁 이걸 통해서 각각의 지지층들이 서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상당히 지금 팽팽한 대결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했던 것이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를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지금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년의 그 총선 자체 그 구도 자체가 이 지금 다 과거 바로 그 3년 전의 그런 이 다당제 구도 선거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런 패턴으로 굴러갈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바른미래당을 비롯해서 당의 진로를 놓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고 있는 제3지대 뭐 신당론 같은 경우도 힘을 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양쪽에서 갖고 있는 이 원심력으로 수렴될 공산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지난 주말 집회에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도부가 보면은 태극기 부대가 나중에 이제 이런 구호를 외치다 보니까 같이 합류해서 뭐 행진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태극기를 뭐 지도부가 직접 흔들지도 않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론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직접 또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죠. 전략적 왜냐하면 접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는 결국은 자기네 우군이라고 보는 거죠. 우군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이 결합을 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보수로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 속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결국은 중도층, 무이념층, 무당층이에요. 이 3대 계층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이 3대 계층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아주 극단적 정치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당이 지난 2016년도 총선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각 거대 정당들 속에서 몇 가지가 없는데 가장 없는 게 뭐냐면 서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옛날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지지계층만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한다든지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든지 이런 거 없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만 비판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중도, 무당층, 무이념층이 지금은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더 극대화가 되면 다시 얘기해서 제3정당에 관련된 욕구가 다시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이제 11월 달까지 시간을 제가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 이 1단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집토끼만 겨냥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올 11월서부터 내년 2월 달까지요. 공천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올 수가 있고 2월서부터 이제 4월까지가 마지막 3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박빙의 승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한가하게 이러한 장애 투쟁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생은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거를 풀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야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시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무리 자신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신설을 하든 여하튼 우리 민생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또 초당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통큰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대치를 하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뭐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뭔가 그 정부 여당에서 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극우를 우리 편이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거를 대놓고 또 얘기는 못하는 것이 이제 외연 확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승전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참 전략적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하여튼 이 친박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껴안고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 색깔론으로 지금 치우치는 결론이 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중도 보수층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은 좀 두리뭉술하게 좀 넘어가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니까 당지도면 태극기를 들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신 분을 가다 놓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동정 여론을 약간 조금 이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데 하나의 그 고리로 엮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는 어차피 필요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루면서 가자는 것이 아마 지금 당 지도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야에서 지금 나오는 강한 발언들, 총선 1년 앞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수와 진보가 결집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로 굴곡진 삶을 살아온 고인에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홍일 전 의원 토요일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 전 대통령에게는 뭐 유독 좀 그 안타까운 아픈 이런 손가락이었겠죠.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큰 아드님도 상당히 좀 어려운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봤지 않습니까? 김홍일 의원은 74년도 민촌학력 사건 그리고 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같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정치적 동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었었는데 이런 그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고문 더 나가서 이런 그 아픔을 들었다는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3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고 헌팅턴 교수가 어느 나라든 간에 평화적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2번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한 말이 있어요. 우리 3번이나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주의가 토양을 가질 수 있었던 큰 힘이 됐었던 거는 YS DJ라는 그 두 분도 계시지만 그 밑에서 정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우리 전 김홍일 의원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애도를 표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동지였는데 자, 고 김홍일 전 의원은 누구인지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지난 20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1세의 나이였습니다.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며 고초를 겪은 여파로 오랫동안 병마와 싸워왔던 터라 그의 타계가 더욱 애달프게 느껴집니다. 김홍일 전 의원의 삶은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전과 똑 닮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려던 신군부는 김 전 의원에게 모진 폭행과 고문을 가했고 당시 후유증은 파킨슨병으로 남아 평생 김 전 의원을 따라다녔습니다. 고인은 생전 자신의 책에서 끔찍한 기억을 회고하며 대통령의 아들은 명예라기보다는 멍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서전에 오로지 아버지가 김대중이라서 두들겨 맞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3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듬해 특별 사면되기는 했지만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1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눈에 띄게 야윈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 순간에도 아버지 세 글자만을 간신히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굴곡진 현대사와 인생을 함께하며 자갈밭을 걸었던 김 전 의원. 민주화에 헌신했던 고인의 장례는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5.18 국립묘지 안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부쩍 수척해진 네. 이런 모습도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런 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뭐 김홍일 전 의원도 자서전에 썼지만 명예라기보다는 멍해 이 말이 뭐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멍해라는 측면도 있지만 건의주의 시대 야당 대표,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정적의 라이벌의 아들이라는 그 측면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민청학년 사건이라든지 1980년에는 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소위 말해서 그 두 사건 모두 다 학원가와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와 연결고리를 결국은 지금 김홍일 전 의원이 한 것이 아닌가, 그 아들이 한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후유증 때문에 사실 삼선 의원을 했지만 상당히 힘들어했죠. 제가 그 국회 출입기자 시절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때 15대 국회였는데 그때 봤을 때는 상당히 처음에는 말이 어눌할 정도였어요. 근데 16대 때는 보니까 보행을 본인이 혼자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김홍일 전 의원은 아버지는 뭐 대한민국 최초의 그러니까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런 민주화의 큰 이 업적을 내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아버지의 그런 삶을 뒷받침하면서 지난한 삶을 걸어왔잖아요. 그 가중에서도 우리는 이 김홍일 전 의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주목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고인이 이렇게 떠나심으로 해서 늦게나마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기여했던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또 새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시는 길에 그나마 조금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지금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 김홍일 전 의원과 생전에 각별했던 정치권 인사들, 김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저와 함께 정치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그 김홍일 전 의원은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폭이 넓은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김홍일 의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하고 둘이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왜 정치를 했던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결국 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아들들, 특히 우리 큰아들 홍일이를 보면은 가슴이 이어져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그 애절한 장남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일 전 의원에 대한 회고와 함께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이 얘기까지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까지 모두 뭐 김 전 의원하고는 좀 각별한 사이인 거죠. 그렇죠. 뭐 민주화 우리 투쟁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김홍일 의원을 뺄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연청을 만들었습니다. 연청이라는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직 대규모 집단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서른 의원이라든지 이석연 의원이 같이 연청에서 활동했었던 다선 중진 의원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를 위한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동지다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이코노미스트지는 매년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2018년도에 10점 만점에 8.0점으로요. 20위를 차지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높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지수가 대한민국에 높은 데 있어서 가장 정말 많은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정치 운동을 한 분들이 YSDJ 그리고 김홍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었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정말 각별하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해찬 대표 말을 아까 들어보면 네. 따뜻하고 폭이 넓은 정치인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차재윤 교수님은 직접 좀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그 취재기자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는 이제 국민회의 당시였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야당 시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인의 아버지가 야당에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야당 총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홍일 의원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의원들과 잘 합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뭐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앞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처음 그분을 대면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너무 느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저간의 사정이 잘 몰랐기 때문에 왜 저러시지? 그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잘 안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뭐 그 나라종금 그 뇌물수수 사건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됐지만 이와 관련된 다툼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 파킨슨 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분이 돈을 얼마 정도의 돈을 그 가방을 들고 갈 수 있느냐 논란이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그 돈인 가방이라도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참 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슴 아파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홍일 전 의원이 지금 밟아왔던 그 과정, 우리 지난한 우리 민주화의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 희생이 됐던 분들의 그런 이 노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희호 여사도 노환으로 같은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신데 아들의 이 별세 소식을 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힘들었던 삶 내려놓고 이제 편히 좀 잠드시길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이야기 좀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내홍이 뭐 극에 달한 이런 상황인데 주말에 이현주 의원이 이제 총선 전에 한국당과 같이 할 것이다. 이 발언이 계속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이현주 의원을 직접 또 연결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간다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 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또 오늘 한 발 좀 물러서는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먼저 바른미래당이 이현주 의원을 1년간 당원권 정지한 거는 너무 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했다. 당원권 정지. 왜냐하면 1년 당원권 정지는 제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총선 나가지 말라는 총선 거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재선을 통해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 거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를 말이죠. 손학규 대표가 통 크게 뭐 이렇게 도닥거렸으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그게 통큰 정치인 거거든요. 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다 같이 극복해 나가자라고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현주 의원이야 뭐 당연히 뭐 어떻든 간에 저런 식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에 갈 수 있다는 뜻을 지금 당장은 가지 않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보더라도 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하나 이제 걱정하는 거는 1987년도 신한민주당 이민우 총재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YSDJ가 신한민주당을 만들었었는데 이민우 당시 총재가 이런 YSDJ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국은 YSDJ가 이민우 총재를 제키고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 그게 통일민주당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유승민 두 전직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 지금 대표가 빨리 저는 3자 회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빨리 수습을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저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는 저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현주 의원의 한국당행 발언은 당원권 정지 1년 이 징계가 좀 컸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같은 당의 이상돈 의원이요.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 가서 부산 영도에 공천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 우픈 일이지만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현주 의원이 제일 가능성이 크죠. 한국당으로 가서요? 한국당으로 가서 부산 영도에 공천 받으면은 제일 유력합니다. 근데 참 우습잖아요. 민주당에 있을 때는 경제민주화의 일종의 기수였고 최근에는 박정희 예찬론을 퍼뜨리고 또 이제 통합 포럼인가에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제일 먼저 주장했다가 지금은 제일 먼저 탈출해서 한국당으로 간다. 우리나라 정치 비정상적인 현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프지만 어쨌든 네. 이현주 의원이 부산 영도에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상돈 의원이 했습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가장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총선에서의 어떤 국회의원 배지를 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원래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지금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강릉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입당을 이야기하면서 지역구로 부산 영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물론 본인이 지금 부산 영도여고 출신이고 하니까 고향에 가서 꼭 정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강한 지역이 강릉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당으로 당선 가능성이 적으니까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조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현주 의원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한교안 대표는 가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 영도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 또 출마 안 하겠다 지금 또 당협위원장이 얼마 전에 뽑혔거든요. 그리고 영도는 지금 보수가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 때 영도구청장이 민주당이 당선되긴 했지만 역대적으로 상당히 보수세가 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현주 의원처럼 상당히 아주 인지도 높고 유서적 가치가 높은 사람을 그러면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보내야지 왜 조금 더 양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을 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자신의 부산 출마를 좀 더 정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놓은 이야기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 출마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도 조국 수석과 붙으면 자신 있냐? 자신 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금 한 몸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국 수석이 많이 내려오면 문재인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국 수석을 꺾게 되면 본인이야말로 차실의 여성 리더로서 엄청난 도약을 정치적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 계파별로 지금 각자 살 길을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인데 안철수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에게 현안 관련해서 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 나라에 허용했던 한시적 예외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모든 나라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끝내라.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 8개 나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이란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막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5월 2일자로 적용되는 이 조치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이상 면제는 없다. 미국은 이란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려 할 것이란 제목의 조시 로건의 칼럼에서 국무부 당국자 2명의 말을 빌어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기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이른바 최대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외국 정부 소속 기관 중에는 처음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것과 같은 맥락이란 얘기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8개 나라를 한시적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유가 인상 등을 우려한 조치였지만 올해는 달라졌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도 이달 초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석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이며 이란 제재에 더 나은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이란 원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하고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가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예상 날짜는 25일이지만 김 위원장은 이보다 이틀 앞서 러시아행 열차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24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25일 공식 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기간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나 마린스키 발레단의 극장 등을 시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며 의전 담당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 고위 관료가 시찰 예정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있던 독립유공자 개봉우, 황운정 지사의 유해가 60년 만에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 실려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을 어제 출발한 개봉우, 황운정 지사 부부의 유해가 오늘 아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공항에서 유해와 함께 온 유족들을 영접했습니다.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개봉우 지사 부부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황운정 지사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됐습니다. 네, 오늘 두 독립운동가 부부의 유해 봉환은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해 봉환에 앞서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임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로 감싼 유골함과 영정이 고향을 향하는 선율에 실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 오릅니다. 독립운동가 개봉우 지사 내외와 황운정 지사 내외의 유해입니다. 개봉우 지사는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에서 활동하고 임시정부에선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내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황운정 지사는 3.1운동에 참가하고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두 지사 모두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두 지사 내외의 유해를 고국에 모시게 됐다며 유가족과 카자흐 정부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네 분을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며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영광입니다. 유가족들도 이번 봉환을 환영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Который еще при жизни хотел вернуться на свою родину, но из-за того, что его слова не были услыш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он остался здесь, и вся наша семья. 문 대통령은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도 방문해 고려인 강제 이주를 다룬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설립된 뒤 카자흐 강제 이주 뒤에도 명맥을 이어오며 고려인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켜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 고려인 동포들과도 오찬을 함께하고 동포들이 현지에서 존중받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짠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일이라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여름이 일찍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이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4월 말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몇 도까지 오르는 겁니까? 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맑은 하늘에 편현상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공기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남 공주 같은 경우에는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영월의 기온이 28.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전북 임실은 26.7도, 광주는 26.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25도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도, 울산은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 오후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극심할 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일부러 불을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아닌 듯 과거의 범죄 행적과 조현병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 씨는 과거 5년간 무려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치료 중단 시기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지 않고 계속 증상이 나쁜 채로 있을 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 계속 치료를 이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환자 스스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나서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행득의 경우도 가족들이 안 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도 했고 강제 입원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하는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요. 네. 그 12일 전에도 그 안 씨의 정신병력이 너무 지나쳐지고 자신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신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제 입원이라는 것은 또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건강보건법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에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정신병력인 것이 아주 명백해야 된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의사의 그 확인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단을 잘 안 내려주거든요. 중앙일보에서는 안 씨의 노모가 아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현병 환자는 모두 위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자 중 조현병 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증상과 징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집성 조현병의 피해망상이 심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복 심리, 항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칼을 2자루나 미리 이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징후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만한 예후다 이런 것들을 꼭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징후를 감추는 경우도 있기에 주변과 치안 당국에서도 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현병 치료 기록과 가족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안 씨의 정신과적 질환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피해 망상도 심해서 위험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좀 덩치가 큰 사람도 거기서 피했는데 안 씨랑 마주쳤다라는 거죠. 근데 안 씨가 그냥 보냈다. 딱 마주치더니 보냈다.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있냐 없냐를 그 순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변별력이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방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았고 방어력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자로 찾아서 공격을 했다. 또 있습니다. 안 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했고요. 방화를 위한 준비도 스스로 했고 새벽이라는 취약 시간을 선택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 씨는 과거에도 조현병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었죠. 수사당국이 더욱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진 검찰 수사단은 일단 숨 고르게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본류인 김학의 전 차관 비리 의혹을 직접 파고드는 전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윤중천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였는데 자,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된 건가요? 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지난 18일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하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규모로는 모두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윤 씨의 개인 비리 관련 범죄 사실 5가지를 포착해 영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시작하고 윤 씨를 체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윤 씨 측은 영장 심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과 무관하고 자신을 개인 비리로 일단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본류와 상관없는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예,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검찰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않은데 사실상 별건 수사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윤 씨 진술을 근거로 한 건데요. 네. 윤 씨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상황이어서 구속 이후에는 심경의 변화가 생겨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때문에 윤 씨를 통해 김학의 사건을 캐보려는 검찰 시도에는 제동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구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수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뭐 거꾸로 하면 본류 수사에 앞으로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네, 사건의 본류는 윤중천 씨 비리가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그리고 성범죄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윤 씨의 범죄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고 네. 윤 씨 진술에 기대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려던 건 아니라는 게 검찰 입장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2012년을 전후해 윤 씨와 관련한 자금 흐름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을 입증할 물증이 확보된다면 윤 씨 진술과 별개로 김 전 차관을 곧바로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의 과거 수사 외압 의혹도 지금 수사 대상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하라고 권고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갈래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과거 수사를 무마하고 경찰 수사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따지는 건데 윤중천 김학의 사건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입수되고 청와대에 보고되는 과정, 그리고 내사 단계부터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피의자로 입건된 수사 권고 대상인 민정수석 출신 자유한국당 박상도 의원,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손 대표는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 군사 독재와 싸울 때 같이 싸우면서 일생을 민주화를 위해 힘썼다며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천국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란다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어제에 이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전 일찍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 대 수십억 원 하는 자동차 이른바 슈퍼카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파산 때 압류한 자동차인데 은행 담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유주가 바뀌게 됩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에 고급 외제 차량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빨간색과 주황색 차량,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론, 스웨덴의 코닉세그라는 차입니다. 한 대에 30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른다는 이른바 슈퍼카입니다. 모두 합쳐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 자동차 석 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최근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에 본사를 둔 도민저축은행은 수백억 원대 부실 대출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파산했습니다. 은행 회장이었던 최 모 씨 역시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 전 회장의 창고에서 발견한 자동차를 파산한 저축은행의 담보물로 판단했는데 최 전 회장은 자동차는 은행과 상관없다며 열쇠와 서류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소송 결과는 1, 2심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예금보호공사의 손을,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징역형을 받은 최 전 회장의 형사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최 전 회장은 배임죄 책임을 피하려고 차량이 은행 담보물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로서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했던 점이 민사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압류한 수입차 20여 대를 이미 경매를 통해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프로야구에서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네네. 삼성의 맥과이어 선수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 팬분들 정말 짜릿하셨을 텐데요. 외국인 투수 맥과이어가 안타를 한 개도 맞지 않는 노히트 노런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9이닝 동안 128개의 공을 던지면서 볼넷 1개와 몸에 맞는 볼 1개를 내주고 삼진은 13개를 잡았습니다. 네, 주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죠. 네네. 1회 1, 2번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웠는데 3번 타자 호잉이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땅볼 타구가 1루수 러프에 정강이를 맞고 라인 밖으로 나갔죠. 실책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 노히트 노런 기록이 유지됐고요. 이후부터 완벽한 피칭이 이어졌습니다. 4회에 볼넷 하나, 8회에 몸에 맞는 볼 하나를 내줬을 뿐 거의 매이닝 삼진을 곁들이면서 삼성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삼성이 아니라 한화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네네. 특히 마지막 9회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운 장면은 어제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자, 마지막 그 최진행 선수였죠. 삼진을 네네. 잡을 때 정말 짜릿했을 것 같은데 이 맥과이어 선수가 사실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다는 게 사실 의외였습니다. 사실 부진했던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반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맥과이어 선수가 어제 경기 전까지 선발로 5경기에 나왔는데 승리 없이 2패에 평균 자책점이 6.56에 불과했습니다. 예. 특히 첫 경기에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7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했는데 이게 기대 이하 성적이었죠. 그 이후로도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구 스트라이크를 못 던졌고요. 그러다 보니 볼 카운트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가운데로 던지면 안타를 맞고 또 빼면 볼넷으로 허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제구가 기가 막히게 잘 됐고 초구 스트라이크를 계속 꽂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타자들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제 경기 전까지 외국인 투수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지 않았었는데 자연스럽게 퇴출 얘기도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어제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극전 반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노히트 노런 기록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맥과이어 선수의 기록은 정규 시즌만 놓고 보면은 14번째 노히트 노런 기록이고요. 또 강호 콜드 게임이랑 포스트 시즌이 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16번째 기록입니다. 찾아보니까 노히트 노런에 재밌는 기록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주요 기록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프로야구의 첫 번째 노히트 노런은 1984년에 나왔습니다. 방수원,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방수원 선수가 기록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방수원 선수가 당시 시즌 기록이
1승 18패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 1승을 시즌 유일한 승을 노히트로 달성했다는 게 참 재미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보 선동열 선수 전 국가대표 감독이죠. 대기록을 역시 달성했습니다. 역대 5호 기록인데 봉황기 고교야구에 이어서 프로에서도 대기록을 달성한 유일한 투수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이제 정민철 선수 기록인데 이 기록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 네네, 유명하니까. 1997년이었죠. 이 경기가 현재까지 퍼펙트에 가장 근접한 경기로 남아 있습니다. 퍼펙트는 아예 1루 베이스의 주자가 나가지 못하게 그쵸, 막는 예. 노히트 노런보다 더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근데 정민철 선수가 아웃카운트 2개를 남겨놓고 헛스윙 삼진을 잡았는데 이걸 포수가 공을 빠뜨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스트라이크 낫아웃 상태로 심정수가 1루를 밟으면서 정말 아쉽게도 퍼펙트가 무산됐고 노히트 노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당시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 선수한테 심경을 묻는 질문까지 쏟아졌을 정도로 재밌는 기록이었죠. 아직까지 노히트 노런 기록이 KBO에는 없게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한화 송준호 코치 네네. 지금 그 노히트 노런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그 한화의 지금 송진우 코치인데 2000년대 노히트 노런 달성했었죠?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달성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선수로는 이 송진우 현재 코치 기록이 마지막 기록이자 현재까지 최고령 노히트 노런 투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당시 34세 3개월의 나이로 달성을 했습니다. 벌써 19시즌 전이니까 이제 국내 선수들도 좀 이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 번외편으로 박동희 선수가 6회 강호 콜드로 경기가 끝나기까지 노히트 노런 달성한 적이 있었고 정명원 선수는 현재까지 코리안 시리즈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노히트 노런은 총 4차례 나왔는데요. 모두 외국인 투수들의 차지였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2016년 6월에 보우덴 선수가 달성을 했고요. 2년 10개월여 만에 14번째 기록을 맥과이어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맥과이어 기록이 의미 있는 거는 최다 탈삼진 노히트 노런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고요. 또 노히트 노런 경기 중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한 경기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기록을 보면은 국내 선수들이 없습니다. 자, 지금 아직 퍼펙트 기록이 없기 때문에 KBO에서 국내 선수가 퍼펙트 기록 또 노히트 노런을 하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네네. 농구 소식 정리를 해보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현대모비스가 우승을 차지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전자랜드를 5차전에서 제압을 했습니다. 92대 84로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6차전을 가지 않았습니다. 프로농구 10개 팀 중에서 가장 많은 7번째 우승인데요. 유재학 감독과 양동근 선수는 개인적으로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고요. 그래서 최다 우승 감독, 최다 우승 선수로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양동근은 물론 또 함지훈, 문태종 등 노련한 선수들이 고비마다 역할을 해줬고요. 전자랜드는 주포 기디파치가 2차전에서 어깨를 다친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예, 농구 팬들은 또 한 시즌을 또 기다려야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양시찬 기자 고맙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큰 인기를 끌면서 청약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3년 서울 청량역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의 견본주택.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서울 신규 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GTX 개발에 대한 비전으로 특히 순위와 관계없이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인한테 들어서 확인차 왔고요. 계약 포기해도 나중에 다른 아파트 청약하는데 제한이 없다 하더라고요. 9.13 대책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에서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보통 선착순 분양을 해왔는데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 세우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1, 2순위 청약 전후에
남은 물량을 예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신설한 겁니다. 청약 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만 19살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인근 아파트의 경우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의 13배에 달하는 14,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본청약보다 사전 예약이 더 붐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미계약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음으로 인해서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들도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 시장에 도전하기 힘들었던 1주택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어서 청약자와 건설사 모두 믿질 것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입지가 좋거나 앞으로 차익이 예상되는 곳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심해질 수 있고 결국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이번 달 수출도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2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이 24.7%, 자동차 부품은 4.1% 각각 감소했습니다. 4월 22일 뉴스 NUC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